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양자역학이 더 이상 실험실 속 이론이 아닌 현실의 기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간 퀀텀 2.0은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등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바꿀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이해의 시대를 넘어 활용의 시대로 접어든 양자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간도서 퀀텀 2.0은 양자역학이 더 이상 과학자들의 실험실에만 머무는 난해한 이론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움직일 핵심 기술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 책에서 양자역학이 이미 현대 문명을 한 차례 바꿨고 이제 두 번째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 GPS, 레이저, 반도체 기술의 바탕에는 모두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20세기 양자역학은 물질과 빛의 작동 원리를 밝혀냈고 그 결과 현대 정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저자는 이를 퀀텀 1.0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양자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간접적으로 활용한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가 들어서고 있는 단계는 다릅니다. 퀀텀 2.0은 원자, 전자, 광자 같은 양자 자체를 직접 제어하고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묘한 현상으로 여겨졌던 중첩과 얽힘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첩은 하나의 입자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얽힘은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이를 기괴하다고 여겼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바로 이 기괴함을 이용해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양자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받는 분야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기존 컴퓨터가 0 또는 1이라는 비트로 정보를 처리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큐비트가 늘고 서로 얽히면 계산 능력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약 개발, 신소재 연구, 기후 예측, 금융 분석 같은 복잡한 계산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책은 양자 기술 경쟁이 이미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설명합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주요국은 양자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글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양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미래 산업과 안보의 주도권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양자 센싱 역시 중요한 분야입니다. 양자 기술을 활용하면 시간, 자기장, 중력, 온도 등을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단과학, 뇌과학, 방위산업뿐 아니라 암흑물질 탐사와 중력파 연구 같은 기초과학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양자역학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만도 아닙니다. 이미 한 번 현대 문명을 만든 양자과학은 이제 두 번째 혁명을 통해 의료, 금융, 기후, 통신, 안보, 우주 탐사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양자의 기묘함을 이해하는 시대를 넘어 그 기묘함을 활용해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 시대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태양이 강해질수록 우주 쓰레기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에도 위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태양 활동이 지구 상층 대기를 변화시키며 우주 쓰레기의 움직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주를 둘러싼 교통안전과 위성 운영의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주 시대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양 활동이 강해질수록 지구 주변을 떠도는 우주 쓰레기의 추락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에도 위성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주 쓰레기의 궤도 변화가 우주 교통 안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서 작동 중인 위성은 1만 5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군집위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구 주변 공간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명을 다한 위성, 버려진 로켓 추진체, 충돌로 생긴 파편들이 시속 28,00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09년 미국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 코스모스 2251호가 충돌하면서 1,500개 이상의 파편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우주기관들이 추적하는 10cm 이상 저궤도 우주 쓰레기만 4만 개가 넘습니다. 인도 비크람 사라바이 우주센터 연구진은 1986년부터 2024년까지 50년 이상 궤도에 남아있던 우주 쓰레기 17개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 쓰레기의 고도 변화가 약 11년 주기로 반복되는 태양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태양 활동이 강해질 때 지구 상층 대기인 10권이 가열된다는 점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극자외선과 하전 입자가 강해지면 10권의 대기 분자가 팽창해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저궤도 영역의 대기 밀도가 높아지고 우주 쓰레기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도 커집니다. 결국 우주 쓰레기의 속도는 느려지고 고도는 더 빠르게 낮아집니다. 연구진은 태양 흑점수나 태양 전파 복사 지수, 이른바 F10.7 지수가 해당 주기 최대치의 67에서 75% 수준에 도달하면 우주 쓰레기의 추락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임계점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을 연구진은 전환 경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현상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주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대기권으로 끌어내려 태워 없애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작동 중인 위성의 궤도 유지에 더 많은 연료를 요구하고 예측이 빗나갈 경우 위성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태양 활동 극소기와 극대기 사이의 상층 대기 밀도가 10배 이상 달라질 수 있으며 500km 고도의 위성은 재진입 기간이 극소기에는 5에서 8년, 극대기에는 1년 안팎으로 짧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락 속도가 최대 8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더 개벽의 김천군입니다. 반세기 만에 유인 달 궤도 비행이 성공하면서 인류의 시선은 이제 화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화성에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인간이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낮은 중력과 강한 방사선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주가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뉴스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아르테미스 2호가 반세기 만에 유인 달 궤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인류의 시선은 다시 달을 넘어 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열흘간 우주 공간에 머문 뒤 지구로 돌아왔고 우주 정착은 더 이상 과학 소설 속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책이 진화 생물학자 스콧 솔로몬의 비커밍 마션입니다. 나사의 심장부인 존슨 우주센터가 자리한 우주도시 휴스턴. 그곳의 라이스 대학 교수인 그는 우주 환경이 인간에게 일으킬 단기적, 장기적 변화를 추적합니다. 미소중력과 우주 방사선, 희박한 대기, 독성 물질이 포함된 화성 토양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지구인과 같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책은 이 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저자는 우주 비행사들을 인터뷰하고 나사의 쌍둥이 연구와 같은 실험의 연구자와 피실험자들을 만났습니다. 스타쉽 발사 현장과 최첨단 연구실을 찾고 폴리네시아 섬에서는 인류가 새로운 세계로 이동해 정착해온 진화의 조건을 살폈습니다. 그 여정은 아폴로 시대의 생물의학 연구에서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우주의학과 미래과학기술의 의미를 함께 짚어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주 환경은 이미 인간의 몸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머문 우주비행사는 키가 달라졌고 우주 왕복선 시대 30년 동안 355명이 우주로 갔지만 여성은 49명에 불과해 남녀의 신체 변화 비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큰 질문은 생식입니다. 강한 우주 복사와 낮은 중력 속에서 인류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구 너머 영구 정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지구 밖 생존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애리조나 사막의 닫힌 생태계 실험실인 바이오스피어2도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산소 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졌지만 이산화탄소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지구 밖에서 자급자족하려면 공기와 물, 미생물과 식량까지 정교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화성에 오래 사는 인간은 세대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은 중력, 강한 방사선, 통제된 거주 환경은 키와 피부색, 땀샘, 채취, 감각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 가축과 반려동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화성인은 비건에 가까운 삶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곰벌레의 손상 억제 단백질처럼 극한 환경에 강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인간 세포에 적용하는 합성 생물학적 상상도 등장합니다. 비커밍 마션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화성에 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화성에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변한 존재를 여전히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주 개척의 꿈은 그래서 동시에 지구라는 환경이 얼마나 특별한 생명의 터전인지를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 곳곳에서 강진과 화산 분화가 잇따르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재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폭우와 홍수 같은 극한 기상현상까지 겹치며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지구의 움직임, 지금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나혜지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와 일본, 인도네시아 등 환태평양 지진대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18일 0시 21분쯤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 류저우시 류난구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로 관측됐고 난닝과 허츠 등 광시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13채가 붕괴됐고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3명이 실종돼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민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진을 급파했습니다. 카리브해에서도 강한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5월 16일 밤 11시 50분 앤티가 바부다 수도 세인트존스 동북동쪽 83km 해역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17.51도, 서경 61.18도이며 발생 깊이는 30km로 분석됐습니다. 타이완에서는 5월 17일 오전 9시 46분 난터우현 동북동쪽 33km 지점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였고 한국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는 5월 15일 오후 8시 22분쯤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였으며 미야기현 도메시와 오사키시 등에서도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도쿄에서도 약한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NHK는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다해에서는 5월 14일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31.3km로 비교적 깊었습니다. 화산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마헤라주의 두코노 화산은 5월 8일 분화해 화산재와 연기를 고도 1만 미터까지 뿜어올렸습니다. 이 사고로 싱가포르 국적자 2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등산객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두코노 화산은 4월 내내 분화가 계속돼 이미 2단계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당국은 분화구 반경 4km 이내 접근을 금지했지만 일부 등산객이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한 기상 피해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상글리 지구에서는 5월 13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 속에 구조물이 무너져 최소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삼순주 하부자 지구에서는 5월 12일 밤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져 강이 범람했고 최소 12명이 다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5월 4일부터 이어진 홍수와 뇌우, 강풍, 눈 피해를 5월 11일 국가재난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특히 서부 케이프 가든루트 지역은 3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으며 최소 45개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한국기상청도 지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5월 28일부터 기존 지진 조기 경보에 지진 현장 경보를 더한 2단계 체계를 도입합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최초 관측 후 3에서 5초 안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돼 경보 사각지대를 최대 75%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치명적인 감염병 에볼라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며 국제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잇따라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특히 이번 변종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긴장시키고 있는 에볼라 확산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더개벽 유준호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유행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아프리카 연합사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대륙 차원의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유행은 분디부조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관련 사망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약 395건의 의심 사례와 106명의 사망자가 보고됐고 주요 발병 지역은 우간다 국경과 가까운 동북부 이투리주의 몽괄루, 르완파라, 부니아 보건구역입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2건의 사례와 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CDC의 장 카세아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보건 안보도 분리될 수 없다며 조기 대응과 공동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주콩고 보건당국은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니아와 르완파라, 몽괄루에 에볼라 치료센터 3곳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역사무소도 전문가 35명과 7톤 규모의 긴급 의료 물자를 부니아에 보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체액이나 오염된 물질, 사망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치명적인 감염병입니다. 이번 분디부조형은 과거 우간다와 민주콩고에서 유행한 적이 있으며 치사율은 25에서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자이르형 에볼라와 달리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감염자 격리, 접촉자 추적, 국경 검역 같은 기본 방역이 핵심입니다. 루안다는 민주콩고와의 육로 국경을 폐쇄했고 부룬디와 탄자니아는 감시 체계와 국경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공항과 항만에서 발열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사태가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없는 에볼라 변종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전역의 보건 안보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입니다.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지넷 코리아와 컨슈머 인사이트가 올해 2월 1주부터 4월 3주까지 10주 동안 소비자 8,000명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은 생성형 AI를 한 번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달 안에 사용한 월간 활성 이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61%에 달했습니다. 성인 5명 중 3명이 매달 AI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용 경험자 중 40%는 거의 매일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AI가 이미 일상과 업무 속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로 구독률도 눈에 띕니다. 전체 응답자 기준 유로 구독률은 19%, 월간 활성 이용자 기준으로는 25%에 이르렀습니다. 무료로 시작한 서비스가 실제 지불 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AI 시장은 이미 수익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브랜드 경쟁에서는 챗 GPT와 제미나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한 달 이용 경험률은 챗 GPT가 58%, 제미나이가 48%였습니다. 디어, 에이닷, 퍼블렉시티,
나노바나나, 코파일럿, 그록, 캔바, 클로이드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족도와 추천 의향에서는 변화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만족률은 제미나이가 81%로 가장 높았고 챗GPT는 75%, 클로드는 71% 순이었습니다. 추천 의향 역시 제미나이와 클로드가 챗GPT를 앞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용자들이 각 AI를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는 대목입니다. 챗GPT는 폭넓은 질문과 기획, 번역,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멘토에 가깝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나 실무도구로 인식됐습니다. 클로드는 긴 문서 처리와 한국어 문장력, 맥락 유지 능력 덕분에 비서나 동료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시장이 하나의 대표 서비스 중심에서 목적별 여러 AI를 골라 쓰는 멀티 AI 시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AI 이용자들은 평균 3.6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서비스를 번갈아 쓰는 방식은 인터페이스 피로와 구독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쟁은 단순한 챗봇 성능이 아니라 업무와 금융, 스마트홈, 여행, 헬스케어까지 통합 관리하는 에이전트 AI 생태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소비자는 이제 AI를 써볼까가 아니라 어떤 AI에게 내 일과 생활을 맡길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승부처는 더 똑똑한 답변을 넘어 더 믿을 수 있는 실행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을 둘러싼 기존 통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은 주로 고학력 여성의 커리어 추구와 결혼 출산 지연 때문으로 설명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와 연구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 출산 감소가 더 두드러진 곳은 고학력층이 아니라 고졸 이하, 저소득 계층이라는 분석입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모의 교육 정도별 출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졸 이하 여성이 낳은 아이는 37,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51,661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 줄어든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낳은 아이가 8.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물론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고졸 여성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여성 가운데 고졸 학력 비중은 30에서 34세 15.7%, 25세에서 29세 14.7%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 구성 변화만으로는 출산 감소폭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혼 1에서 7년차 신혼부부 1,779명을 조사한 결과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무자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양육비 부담과 경제적 불안전성이 출산 포기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 세계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저소득 저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와 가족 형성 약화를 지목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확산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젊은 층의 대면 교류가 줄고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는 관계 형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높은 소비 수준과 생활 방식을 접하면서 관계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현실의 일자리와 소득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결과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출산이 선택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